콜디스트 윈터 한국 전쟁의 감춰진 역사. 데이비드 헬버스템 지음. 혹독했던 한국 전쟁의 진실과 강대국들의 속내를 놀랍도록 치밀하게 파헤쳐낸 독보적인 업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최고의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템의 마지막 유작. 잊혀진 전쟁을 본격 재조명한 저널리즘의 진수.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 7개 사단이 3주 안에 남한 땅 전체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을 강행했다. 상당수는 중국 국공내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정예군이었다. 당시 남한은 얼마 되지 않는 군사 고문단 외에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6개월 전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남한을 제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대가였다. 전쟁사 역가 세뮤얼 마셜은 한국 전쟁을 가리켜 금세기에 일어난 소규모 전쟁 중 가장 혹독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참전 군인들에게는 매우 혹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미 해병의 목숨을 앗아갔던 장진호 전투는 지난해 7월 내성천에서 익사를 당한 채 상병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쿄 안전가옥에서 따스하게 겨울을 보냈고 있던 메가더 장군에게서 임모 해병 1사단장이 떠오르는 건 우연은 아닐 겁니다. 한국 전쟁은 시작부터 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트루먼은 미국이 이제 전쟁에 돌입한 겁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기자가 던진 그러면 유엔의 주도하에 경찰 업무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빗대어 그렇다고 정의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군인을 경찰로 빗댄 이유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거니와 그저 어정쩡한 충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용했던 경찰이란 표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4개월 후 중국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너머로 중공군을 보냈던 마오쩌둥은 자신의 군대를 인민지원군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한 군인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대다수 미국인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 그다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한국 전쟁은 여전히 미국인의 정치의식 및 문화의식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미국 역사에서 소외된 전쟁입니다. 냉전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양측 사상자 수만 200만 명이 넘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참상은 미국인들 문화의식 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전의 다른 전쟁에 비해 유독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가더는 제1기병사단이 평양에 입성하자마자 비행기에서 첫 발을 내디디며 물었다. 나를 맞이하러 나온 유명 인사는 누가 있나? 김일성의 뻐드렁니를 볼 수 있으려나? 패전을 목전에 둔 김일성을 두고 농담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참전했던 기병사단 장병은 누구냐고 물었다. 집합한 200여 명 가운데 4명이 앞으로 나왔는데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메가더는 전용기를 타고 바로 도쿄로 돌아갔다. 한국에는 하루도 머물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전쟁을 지휘하는 동안에도 메가더는 한국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았다. 메가더는 압록강 너머에 있는 중공군의 규모가 트루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고 확신했다. 웨이크 섬에서는 대통령에게 중국이 참전할 리 없으며 혹 참전한다면 역사상 최대의 참사를 겪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미 10월 말에 북한 지역에 중공군이 대거 입성했다는 정보를 수집한 상태였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우수한 정보장교로 손꼽히며 기병사단을 지휘, 통제하던 제1군단 정보참모 퍼시 톰슨 대령 역시 전황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그는 중공군의 개입을 확신했고 이 때문에 지휘관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에드슨과 여타 지휘관들은 그의 경고에 대해 의구심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중공군은 이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한의 산악지대에서 한국군과 유엔군 부대가 북쪽으로 더 깊숙이 진격하여 이미 무리하게 늘어진 보급선이 더 길어지기를 기다렸다. 개전 초에 미군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다. 북진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공격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했기에 미군이 북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밀러가 속한 중대는 7월 중순 어느 아침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중대 국면을 맡고 있던 대전 인근의 최전방으로 급파되었다. 첫날 대전 인근 전선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전투라고는 전쟁 영화에서 본 것이 전부인 풋내기 신참병들이 인민군 엉덩이를 걷어차줄 거라며 허세를 부렸다. 그 다음날 중대 병력은 160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었다. 첫날 밤에 거의 전멸해버리다니. 밀러는 혼잣말로 탄식했다. 그 뒤 인민군을 혼쭐 내주겠다는 말은 쑥 들어갔다. 한국 전쟁에는 단층선이 있었다. 단층선의 한 면은 야전부대가 직면하는 전장의 위험과 현실의 세계고 다른 면은 안일한 명령만 쏟아내는 도쿄 사령부에 있는 환영의 세계였다. 단층선은 군단과 사단 사이에도 있었다. 군단은 도쿄 사령부에서 쓰며 나오는 메가더 장군의 열의를 느끼고 사단은 적의 공격에 노출된 연대와 예하 부대의 취약성을 느꼈다. 제8연대를 뒤로 빼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밀번 장군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제8기병연대와 3대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 어쨌든 전투는 속개되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거의 끝난 상태였다. 가장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중공군 정예 2개 사단은 이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데다 부대 배치도 형편없는 미국 정예 사단을 막 공격하려는 참이었다. 더구나 미군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 한국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믿는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11월 1일 해질 무렵에 제8기병연대는 삼강면에서 중공군에 둘러싸였다. 동쪽 측방에만 한국군 15연대가 주둔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보이드 중위는 중대장의 호출을 받았는데 중대장도 막 대대로부터 연락을 받는 중이었다. 뒤 부대 지역에 2만여 명의 세탁업자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다. 보이드는 이것이 중공군 2만 명이 주둔지 근처에 있다는 뜻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오후 10시 30분 무렵 중공군이 공격해왔다. 보이드 중위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후에 참전 용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너무나 가늘게 배치되어 있었고 중공군이 미군의 취약한 전열을 바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빠르게 내달리는 육상 경기 같았다고 한다. 중공군은 위협적인 병력을 도로 양편에 매복시켜 기습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보이드는 중공군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유일한 방법은 죽은 척하는 것뿐이었다. 중공군들은 이내 개머리판으로 쳐보고 발로 툭툭 차기도 했다. 다행히 총검은 사용하지 않았다. 중공군은 보이드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고 시계와 반지를 빼가지고 떠났다. 그 후 며칠 동인 보이드는 주간에는 몸을 최대한 숨기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에 걸쳐 쓰라린 통증과 걸신 들린 굶주림을 견뎌내며 그곳을 빠져나와 미군 진지를 향해 계속 걸었다. 도중에 한국인 농부의 도움을 받았다. 농부는 먹을 것을 주고 어설픈 손짓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아마도 농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11월 2일 새벽 1시 30분경 상황이 급변했다. 중공군이 제8기병연대 3대대를 공격했다. 훗날 리처드스는 그들이 노획한 한국군 복장을 입고 전투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 동쪽이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공군이 쏟아져 들어왔다. 3대대 작전장교 필모어 메가비 소령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혼란과 무질서였다. 대대는 어느 부대가 어떤 규모로 공격했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이었다. 훗날 그는 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중공군인지 북한 인민군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라고 말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었다. 누가 미군을 지휘했으며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오몬드 대대장은 운산 북쪽으로 가서 중공군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겠지만 이미 중상을 입은지라 죽어가고 있거나 어쩌면 전사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메가비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행정관 빌 모리아티 소령도 정찰을 떠났으며 그 역시 그 후 보이지 않았다. 중공군이 공격한 후에야 피터스는 상급 본부에서 사실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지시를 내린 건지 깨달았다. 훗날 그는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모두 지어낸 얘기였다. 라고 화를 내며 말했다.
마치 미군은 늘 차량으로 이동하는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미군의 전술은 새로 등장한 적에게 취약했다. 도보로 이동하는 중공군은 늘 높은 고지에 쉽게 올라가 있었지만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하는 미군은 언제나 계곡에 머물기 마련이었다.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제8기병연대는 어림잡아 병력 2,400명 가운데 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중 제3대대는 불행하게도 개전 초기 800명이던 병력 중 200명 정도만 남았다. 부상당한 채로 사로잡혔을 다시 군종 신부 카파온과 함께 있던 허버트 밀러는 포로 대열에 끼어 매일 밤 북쪽으로 이동했다. 포로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중공군의 임시 기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대략 2에서 3만 명의 중공군이 있었다. 운사는 분명 경고였지만 메가더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메가더는 또다시 정보를 통제하여 중공군 개입이 워싱턴 정가의 주요 이슈가 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조종하려 했다. 여기에는 정보참모 찰스 윌로비 준장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1월 3일에 그는 북한 지역에 있는 중공군의 수가 최소 1만 6,500명에서 최대 3만 4,500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30개 사단 규모인 30만 병력이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다. 메가더는 거듭 사실을 축소하려 했고 합참의장 전원에 대해서도 윌로비의 보고를 그대로 반영해 응답했다. 중공군 개입의 목적은 북한 인민군을 지원하여 북한에서 명목상의 발판을 유지하고 난파 위기에 처한 인민군을 구하려 한 것뿐이라는 내용이었다. 운산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던 미 8군 지휘관 워커 장군은 도쿄의 훈련이 잘 된 부대가 기습 공격 감행, 일부는 중공군이라고 타전했습니다. 메가더 자신의 말처럼 몇 명에 불과한 중국 지원병과의 교전을 중지하고 미 8군을 청천강 후방으로 퇴각시키라고 지시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신중함을 버리고 다시 북진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메가더의 명예욕과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곳을 점령한다는 원대한 꿈과 자신의 군대를 위협적인 새로운 적과 맞닥뜨리게 하는 위험의 갈림길에서 메가더는 결국 자신의 꿈을 좇아 미군을 위험에 몰아넣기로 선택한 것이다. 한국 전쟁에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었다. 메가더의 일대기를 집필한 제프리 페렛은 이렇게 썼다. 메가더의 인생에서 군인으로서 천재성을 인정받은 날은 1950년 9월 15일 하루였다. 위대한 사령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업적을 이루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메가더에게는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그런 기회였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개드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과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라는 작품 모두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에게 신이자 영웅적 존재인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서는 그리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밀이 해제된 문서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 증언에 따르면 메가더는 따뜻하고 안전한 도쿄에서 전쟁놀이를 즐겼을 뿐 소통 능력의 부재와 판단 착오에 이르기까지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메가더 하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메가더는 이승만과 함께 한국전쟁을 미연에 예견하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사람으로 기억해야 옳을 것입니다. 1950년 1월 30일 에치슨의 연설이 있은 지 18일 후 스탈린은 스티코프에게 타전하여 남침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을 김일성에게 전하라고 했다. 스티코프의 말을 들은 김일성은 너무나 기뻐했다.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정보국 OSS 요원으로 중국에서 복무했던 정보장교 잭 싱글러브는 인민군이 평소 구가했던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공격과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자 많은 한국인 요원들을 훈련시켰다. 그해 늦봄에는 매우 중요한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이 정예부대를 국경지역으로 추가로 이동시키고 민간인을 철수시켰다는 정보였다. 따라서 그는 중요한 정보가 묻히고 있지만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더글러스 메가더와 정보참모 찰스 윌로비 준장이 OSS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싱글러브는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윌로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신뢰할 수 없다며 F-6 등급으로 판정한 뒤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인민군이 6월 25일 새벽에 진격했을 때에도
한국군과 미군 고문단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인민군은 남한보다 전력이 우수할 뿐더러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어 대등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무기는 소련에서 제작한 신규 장비였으며 특별히 남침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군인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으며 수적으로도 남한보다 2배가 많았다.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 군인들은 이미 중국 내전에 참전한 바 있고 마오쩌둥의 승인으로 인민군에 편입되었다. 인민군 절반 정도가 전투 경험이 있었으며 상당수는 10여 년 이상 무기가 월등했던 적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정예군이었다. 인민군은 엄격한 규율 그리고 극도로 위계적인 권위주의 정부와 북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다. 대개 농민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불만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자신들의 가난, 너무나 잔인했던 일제치하, 일제에 협력했던 남조선의 상류층, 그리고 이제 일본을 대신해 남조선 지배층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이승만은 오전 6시 30분에 소식을 접했는데 이는 북한의 남침 소식을 최소 1시간 30분 뒤에야 미국에 통보했음을 의미했다. 북한이 공격했을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느긋했다. 들려오는 소식은 처음부터 아주 나빴는데 이상하게도 맥아더와 참모들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6월 25일 밤 브리핑에서도 맥아더는 아주 여유로워 보였다. 월요일에는 실제 상황과 맥아더 사령부의 상황 인식 사이의 간극이 더더욱 커져만 가는 것 같았다. 남한에 머무는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였던 무초 대사는 미국인 여성과 아이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맥아더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밝혔다. 훗날 앨리스는 국무부 대표가 미군 최고 사령관에게 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줘야 하는 미국 역사에서 극히 보기 드문 장면이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훗날 앨리스는 1950년 6월 27일 화요일 아침에 만난 맥아더는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가 죽고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라고 기록했다. 1950년 6월 미국이 한국을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울 태세를 갖춘다는 게 아주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미국이 정말 염려했던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개입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한국을 억압해온 이웃나라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중요했던 것이다. 전쟁 역사가 클레이 블레이가 기술한 바에 따르면 하지는 이승만을 솔직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야비하고 부패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 여겼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다음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